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로 늘린다는 내용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 오름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 법안이 정해진 지 1년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었을까요? 실제 관련 지표로 드러나는 부작용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약 1년여가 되는 시점에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요건을 따지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규정 강화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련 분쟁 건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녹록치 않은 부동산 시장 속 혁신적인 정책 보완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그 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먼저 전세 시장은 뭐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봤습니다. 그 임대차법 도입 직전,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중순부터 올해 한 6월 중순까지 봤더니 전세 시장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0.26% 올랐거든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직전 1년과 봤을 때 한 2.18% 정도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오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본다 그러면 올해 1월 기준에서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누적 상승률이 한 4.99%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봐도 정말로 그 직전 1년치가 많이 올랐고, 또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도 사실 상승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력이 이 전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또 오히려 반대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과천시라든지 하남시 같은, 물론 뭐 수정구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반전을 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추세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떨어진 지역을 왜 떨어지냐 봤더니 역시나 공급의 장사였거든요. 공급이 늘다 보니까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식정보 타운에서만 사실 수천 가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이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2주 풀리다 보니까, 규제 없어지다 보니까 뭐 전세, 월세 물량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나 공급이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알 수 있었던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좀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대차 3법 1년 지난 시점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부는 지난해 이후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복 매물이 사라진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교수님, 중복 매물이 사라졌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이번 정부에서는 뭐 자기들이 조금만 한 거 있으면 자기 그 효과가 있다는데, 뭐 학계에서는 적어도 그런 건 아무 영향이 없다. 전세 거래 물량 중에 뭐 0. 몇 %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서울 집값에 안정 효과를 줬다.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렵고, 네. 뭐 물론 한 단지의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약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서울시 300만 채를 그 허위 매물 몇 개가 다 지금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아전 인수식 해석이고, 임대차법 1년 평가를 부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했었죠. 예. 부총리께서 얘기한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법에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숫자만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 숫자, 가격 폭등이라든가 세입자 불안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지표는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서민들은 행복해졌는가를 그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몇몇 기자들이 당신이 조사한 그 정부에서 조사한 100개 아파트 리스트를 달라. 우리도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다. 그건 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분들은 뭘 보고 정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 규제 정책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발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예, 예.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실거주 2년에 2년. 대한 부분이 되어야만 조합은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지면서 뭐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음마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규제의 정책이 없어지면서 전세 물량이 나왔다. 미비하긴 하지만 과연 서울권 내의 어떤 임대차 물량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줄어드는 게 워낙 빠르고 실제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없애버렸잖아요. 지원 제도를 그렇죠. 거의 없애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철거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실제 청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거 위주로 해가지고 뭐 종부세 내고 임대료 작게 받아봐야 더 귀찮고 그래 철거하겠다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몇 년 뒤에 들어갈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예 비워버립니다. 시장에 안 들어가고. 공급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 실거주 2년 그 효과는 물량이 나와봐야 몇 개 없습니다. 뭐 서울시가 얼마나 뭐 큰데요. 그래서 뭐 한두 단지의 가격을 약간씩 변환시킬 수 있겠지만은 좀 그렇다. 근데 이 실거주 2년 이거는 정말 시장의 나쁜 정책이라고 제가 보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정책을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갔을 거예요. 괜히 얘기해서 세입자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같이 투기 수요가 좀 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격을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가격을 더 부추기는 아주 나쁜 뭐 정책도 아니죠. 했다고 했다가 말았다. 말 바꿨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정치권이나 정부라면은 좀 깊게 이런 정책이 단기 장기 효과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역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표가 몇만 표다 이걸로 다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말했다가 또 집어넣고 시장은 또 혼란스럽고 그 사이 이사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다 청구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사 갔는데 이사비 좀 내놔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건축 조합원들의 실거주 2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지금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있었고 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예. 예외 조항까지 나오면서 근데 그렇죠. 결국은 발의가 안 되는 모양새. 정부 그러니까 신뢰도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정책의 혼란이 시장의 혼란까지도 그냥 그렇죠. 다 가버리는 모양새가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면 당초의 법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왜 이런 걸까요?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복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물량 자체가 줄었던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요가 이주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이 조금 품귀 현상을 빚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풍선 효과도 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또 수도권으로 또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 거고요. 네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는 실거주 요건에 대해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은행 가보면은 뭐 말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도시에 대한 청약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2년 사셔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사전 청약 되면 본 청약 되고 건물 다 지을 때까지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 무주택의 기준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계속적으로 전세, 월세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전세에 대한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전세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사 대책에서 전세 물량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게 내놨었고요. 예.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전세 시장이 나아진 측면은 과연 없을까? 없다면 예. 없다면 아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재차 좀 요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전세 물량이라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떤 대책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내놓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 사람 특정 이익을 든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반발이 많고요. 최근에 여당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잘못됐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돌이표였지. 예, 거의 되돌이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시장은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 한번 던졌다가 뭐 국민 떠보기 특위 아닌가 뭐 말은 많이 떠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거의 없고 아주 심플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땐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 간단한 원칙인데 못하고 있는 건 꼬여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들 때 저는 정말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죠. 계약행위 청구권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모든 교과서에 이건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부작용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집단이라 그러면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교과서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안 좋은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이것도 같이 한다야 되는데 정부 입장이 뭐인 줄 아세요? 아, 우리는 그런 부작용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보통 그런 정책은 6개월, 1년 공부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시장 반응을 어떻게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장관은 뭐라 했습니까? 하고 나서 4, 5개월 정도 옛날에 보니까 참으면 됩니다. 지금 4, 5개월이 아니고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항상 4, 5개월, 6개월 지나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얘기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최근에 또 부총리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뭐 몇 년 지나면 안정된다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시장은 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는 정말 공무원들 민간에서 그렇게 하면 다 사태감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발표하는 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정책을 발표하는 날 이거 잘못돼서 보완대책 꼭 발표할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잘못됐으니까 보완대책 좀 있으면 발표합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 사표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정책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그 교수님 그 전월세 상한제, 계약행위 청구권 그리고 신고제까지 지금 두 개는 먼저 지난 연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 6월 달부터 신고제가 들어갔는데 성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순서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의 연구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국민들을 상당 부분 속인 게 뭔가 하면은 독일은 다 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도시, 그래도 모든 주택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강남에 25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왜 전월세 상한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100억에 살아도 전 관심 없어요. 그냥 저하고 좀 제가 들어가 살면 한 6, 7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 근데 40억, 50억짜리를 전월세 상한제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 전 세계에 거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충격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하고 있는 나라 다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나라가 아니고 네, 네. 미국도 몇 개 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체 주택이 한 20%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주택은 안 합니다. 그 임대료 상한제를. 그러면은 지금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국한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그건 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된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저 어디죠, 저 경제학 개론 맹큐 경제학 뭐 있잖아요, 네, 경제학 네, 네. 서문에 그 임대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게 사실인데 정치인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 책 쓴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네.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소송으로 간 어떤 우리
그 시청자분들로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여겨지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네. 최초 임대료 기준에 네네.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 네네. 이 최초 임대료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아니면은 잘 모를 이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좀 과거로 간다 그러면 그 민특법과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번째 계약을 맺는 거는 최초 계약으로 본다는 게 바로 민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민특법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상한제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는 이것을 통해서 5% 이상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연도 초에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민특법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5% 룰 안 지켜도 이제 방법이 생겼어라고 해서 정부를 비쳤는데 현재 지금까지 이제 흘러간 거 보면은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최초 계약에서 임대사업자 최초 계약에 한해서는 최초 계약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또 걸리는 게 또 어떤 거냐면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게 또 요번에 걸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지금 임대사업자나 정부는 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데 세법은 또 다릅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거 아니야. 소득세법 시행령이 언제 했냐면 19년 2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봐야 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언제 신고했냐에 따라서 10월 이전이냐 2월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혼란하다.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한 10월 그 전에 했는데 이걸 내가 5% 룰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돼. 그래서 2월부터 10월까지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 2월 달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9년도 2월 10달 이후 그리고 19년도 10월 24일 그 중간 사이에 껴져 있는 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하신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확답을 세무서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누구도 지금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알토마토에 질문을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임대 시장의 혼란 속에서 주택 임대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 임대에 대한 변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등록 임대 중에 건설 임대만 유지하고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교수님,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책의 혼란과 폐지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 뭘까요? 뭐 이분들은 임대사업자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투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 91% 정도가 6억 미만의 주택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투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집값의 폭등의 주범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몇 군데 사례가 있답니다. 뭐 청담동의 일부 아파트가 아주 고가인데 임대사업 등록해서 그렇게 했다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를 빼면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뭐 3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를 왜 규제를 하는지. 근데 숫자상 뭐 150만 명인가 뭐 그렇게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네네. 이분들은 한 75% 정도가 갖고 있는 주택의 75%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비아파트고 91%가 6억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다 포기하고 이제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공급을 하는 주택들이 어딘가 하면은 부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청년, 신혼부부 처음 와서 사는 사람,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 한 10년, 20년 동안 해오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다 뺏는다.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책이고 그리고 또 선진국들을 보면 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주택시장이 공급이 더 되고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빼버렸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는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다 운영할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국가가 지금 이분들이 공급하는 게 한 80%, 85%쯤 됩니다. 임대시장에.
국가가 공급하는 건 10에서 15%? 뭐 15에서 20% 그 사이예요. 그렇죠. 나머지를 국가가 다 관리도 못하면서 이 친구들 다 싸그리 씨를 말려놓고 그 다음에는 결국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는 등록 임대가 불가능하고요. 매입 예, 임대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아파트라고 하셨듯이 예, 다세대 주택, 예, 예. 다가구 주택, 그렇죠. 예, 빌라 주거용 뭐 이런 거. 오피스텔 예, 예. 개념으로 지금 등록 임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물량까지도 현재로서는 지금 주임사의 혜택이 거의 다 폐지가 된 그렇죠. 상태죠. 예, 예. 근데 이 상태에서도 폐지까지 거론한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굉장히 붕괴가 크다. 되고 서민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담당하는 의원들 얘기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 생계형 임대사업자. 그리고 그분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다 또 좀 사회 저소득층이 많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느냐, 뭐 새로 그렇죠.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해프닝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꾼이라 해서 서울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 해서 몰려간 것도 웃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네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시행한 지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네네. 평론가님 시장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 과세 자료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뭐 정부에서는 이 말 그대로 전월세 신고제에서 나왔던 이 신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세자로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자료로 쓸 거야, 언젠가는 쓸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신고제를 피하고자 물량을 이제 회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제가 봐도 이러한 효과 때문에 더 줄 것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런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까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무 방법이 없고요. 방법이 없다. 내년 돼서 이제 한번 사전이 돌아서야지 뭐 정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정상이라는 게 과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의 지극히 불편함이 약간 해소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표준 임대료 같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에서. 그 말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 하면서 절대 뭐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한 것들을 또 여당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온 얘기들 보면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말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걷어들이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이에 저는 하나의 원칙만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입자하고 서민들 그 사이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네. 자기들 혼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뭐 전 관련 없지만 그것 원칙을 벗어나면은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 예.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예.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현 정권으로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색깔의 정권으로 바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예.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좀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지금 현 정권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차기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잘한 게 있다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감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좀 없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대선에서 후보가 나와서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기가 막힌 거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정책을 더 세게 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분들이 되면은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꼬일 거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또 야당이 되면은 또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풀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모르면 한 70% 80%가 잘못됐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종부세, 양도세,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먹이는 거 좋습니까? 거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부자들한테 좀 뺏어서 국민들이 나눠 쓰는 게 재밌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고소한 맛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서민 중산층의 칼로 들어갑니다. 그건 뭐 엄청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 인식이 있는 한 야당이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못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10년쯤에 우리나라 도급 순위 한 50위 업체 절반이 법정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야 분양가 상한제라도 좀 바꿔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여당이 뭐라 했냐. 건설업자들 돈 많이 버니까 바꿔주면 안 된대요. 50위 중에 절반이 그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야당이 이제 대선에 되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결국 바뀐 게 2015년에 바뀝니다. 그렇죠. 파산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도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야가 되든 여가 되든 정상화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뭐 단기간에 되는 걸 아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수님 말씀에 있어서 좀 반대적인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